애 가진 여자는 우리가 챙겨야지. 너는 이제 빠져.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히던 순간 제자리였던 식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돈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임신한 불륜녀를 데려와 오히려 저를 구박하던 그날,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다고요.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진짜 웃음이라기보다는 낯선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가벼운 기침 같은 웃음.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이 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일 텐데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오는 찬 바람조차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걸며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시누이가 온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집안 행사가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듯 밝은 웃음이 식탁에서 터지고 있는 걸까? 저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바닥의 냉기가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곧 마주하게 될 장면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던 저와 남편의 모습. 그 사진 속 저는 지금의 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부엌에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낮고 온화한 말투, 시누이의 살짝 들뜬 웃음, 그리고 낯선 여자의 조심스러운 대답. 그 조화가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식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4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그 4의자 중 제가 앉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상석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가 그 옆에서 젊은 여자의 그릇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구성원인 듯한 태도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 한 명. 바로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배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둥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의자가 배를 받치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이미 식탁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보는 순간 숨이 목 아래에서 걸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 폐를 누르는 무게처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는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이 장면을 제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듯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왔니? 애 가진 여자는 보호해야지.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저를 향한 비난인지 젊은 여자를 감싸려는 일방적 선언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또렷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이 집에서 서서히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어제 장을 보며 준비해둔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기, 샤인머스켓, 한라봉. 제가 고심해서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남편이 즐겨 먹는 것, 시누이가 자주 찾는 것. 그런데 지금 그 과일들은 낯선 여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접대용 과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저를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요. 몸도 안 좋고 잠시만 있을게요.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당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라는 말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물건들은 현관 옆에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그녀가 가져온 음식들과 약봉지가 몇 봉지나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에는 그녀가 먹어야 할 임산부용 영양제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침범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젊은 여자의 등을 쓸며 말했습니다. 언니, 좀 이해해요. 사람 일이란 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다 같이 도와야죠. 그 말은 저를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투였습니다. 사람 일을 이해 못하는 사람, 임신한 여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 상식에 어긋난 사람.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이미 그런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 집을 위해 해온 모든 것들, 밤낮 없이 일하며 벌어온 돈, 병원비를 대신 내주던 날들, 공과금을 책임지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은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올라오는 듯 했지만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는 땀이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무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것이겠지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도망가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어떤 변명보다 잔인했습니다. 한때 저를 향해 약속을 하던 그 입술이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용기도 상황을 바로 잡을 의지도 저를 향한 최소한의 시선도 모두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손은 아무것도 움켜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임도 변명도 사과도. 그 침묵 속에서 식탁 위 과일 한 조각이 젊은 여자의 손에서 접시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마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조각 하나가 떨어지며 만든 미세한 진동이 식탁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파편 같은 소리가 저를 향해 조롱하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버텨야 하는가? 혹은 이제 그만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감정이 이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과는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배운 사람이니까 오늘은 넘어가자.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가 배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의 요구는 제가 그동안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내온 돈, 챙긴 약값, 지불한 병원비, 모두 당연한 의무로 치부해버리는 말. 제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던 이 집을 마치 제가 망치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말.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배려는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네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저만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의자는 세 개가 차 있었고 제 자리는 어떤 말보다 명확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의자를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대한 미련이었을 수도, 가족에 대한 환상이었을 수도, 아니면 저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았습니다. 발을 떼는 순간 바닥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힐 이유도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복도는 짧았지만 무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등 뒤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식탁 뒤에서 젊은 여자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안도감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비운 자리를, 제가 포기한 자리를, 제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자리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필요했던 것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저를 가족이라 부를 때조차 그 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석양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제가 걸어온 길만큼이나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문. 그날 사라진 것은 제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가치도 그들의 식탁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몸은 전날 밤의 그림자를 품은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씻는데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조차 어제의 장면이 떠올라 목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은 푸르스름하게 그늘이 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어쩌면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 그들은 제 식탁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 물건을 사용하고 있었고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에게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애를 가진 여자를 위해서, 가족이니까, 사람의 도리니까. 그 말들은 이미 수천 번 제 마음을 찢어온 말들과 이상하리만큼 비슷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침실로 돌아왔을 때 침대 옆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정리해둔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무심코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시어머니 병원비, 약가, 시가 공과금, 보험료, 집안 행사 비용. 제 손으로 적은 숫자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출했던 병원비와 약가, 제가 대신 내주던 시가의 공과금, 제가 챙겨왔던 보험료, 심지어는 집안 행사 비용까지도 언제나 제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고마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 몇 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혼 초 1년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나타났고 그 여자를 감싸기 위해 저를 밀어내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어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아침에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그들의 집을 떠받치는 돈줄이었을 뿐 가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지갑으로만 존재했던 걸까?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병원비 자동이체 예정 금액. 그 아래에는 보험료 예정 금액, 시어머니 약값 정기 구입일, 전기세 자동이체 예정일. 제가 그들을 위해 떠안아온 모든 지출이 한 번에 화면에 뜨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었는지 냉정하게 보여주는 화면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항목들이 나타났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받지 않기에는 오늘 어떤 말을 들려줄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어제 언니 너무했다. 애 가진 사람인데 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잖아. 하린 씨도 상처받았어.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길게 할수록 상대는 그 말을 오해가 아니라 반박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공격을 불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신우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우리 챙겨준 거 고마웠지.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잖아. 애도 생겼고 애 낳으면 들어갈 돈도 많고. 저는 그 말의 끝에 숨어있던 의도를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내가 돈 내라. 그 의미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 숨겨진 요구. 이것이 이 집안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사는 다음 요구를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린 씨가 그 애를 책임져야지 왜 제가 도와야 합니까? 그러자 신우이는 불쾌한 듯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우리 도윤 오빠랑 가진 애잖아. 하린 씨도 몸이 안 좋다는데 언니가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 그 말은 저를 향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과도 같은 말투였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도움을 기본값으로 삼아버린 태도. 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제가 계속 써줄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남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주 단호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전화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어 신우이는 마치 제가 큰 실수를 한 사람인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언니는 참 냉정하다. 우리가 언니한테 무슨 큰 죄를 지었어? 도와달라는 말도 못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이들이 제가 느끼는 배신감과 모욕을 단 한 번도 이해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절대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처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해왔고 그것을 죄책감 없이 평생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제 고통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약값과 공과금은 이번 달까지 제가 부담합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몸이 약한데 지금 그 책임을 져버리겠다는 거야?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으로 흐린 아침 하늘은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려 하다가 이내 가려졌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도 제 지난 시간과 겹쳐 보였습니다. 잠깐의 희망,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어둠. 그리고 말했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부담이었죠. 그동안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신우이의 억눌린 분노가 터졌습니다. 언니, 도윤 오빠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애는 무슨 죄야? 그 말이 저를 찌른 이유는 그들이 늘 이런 방식으로 저를 죄책감 속에 가두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은 그 죄책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인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 선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자의 선택도 도윤의 선택도 제가 대신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신우이는 숨을 들이켰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가 들은 것은 제 심장의 느린 박동뿐이었습니다. 그 박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출근길에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 약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까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약국 창구에서 약을 받아들며 약사의 말이 귀에 스쳤습니다. 보험 처리 다 되셨습니다. 다음 달 예약은 하고 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약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도 짓지 못한 채 약봉지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복도는 익숙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십 번도 넘게 걸었던 길.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복도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 대기실의 의자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서진아, 오늘 약값 왜 안 빠졌니?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갔다더라. 너 그거 확인 좀 해라. 그리고 할인이 먹을 보양식 좀 사와라. 몸이 많이 부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수백 번의 도움은 이 집에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해야 할 의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포기했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서진아, 듣고 있어?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만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저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도, 제 고통도, 제 삶도 그저 매달 빠져나가는 숫자만이 의미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차에 시동을 걸고 약봉지를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에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건물과 함께 제 과거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집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삶이 시작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들고 시청 건물 앞에 서 있는 제 손끝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종이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마치 서로 무너져 내릴 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 위에 멈춰 있는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2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지출을 제가 떠안았던 날들, 밤새워 식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기억, 병원에서 넘어오는 연락을 대신 받아주던 순간들, 시가 모임 준비를 도맡아 하며 저녁 늦게 혼자 설거지하던 일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허탈했고 한편으로는 눈물 나도록 해방감이 넘쳤습니다. 남편 도윤은 서류를 쥔 채 제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내색은 하지 않지만 불안과 초조, 죄책감의 잔해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감정들 속 어디에도 저를 향한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를 피하듯 이리저리 움직였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마치 아예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듣는 것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혼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당황이었습니다. 그는 제 고통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애가 생겼잖아. 그것도 내 애잖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그가 말한 책임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어버린 단어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온 사람이 어쩌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말. 그 말은 이 상황에서 저를 붙잡기 위해 꺼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책임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그러자 도윤은 마치 그 질문이 너무도 부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 챙기던 사람이잖아. 할인이도 몸이 힘들고. 그가 입을 다 열기도 전에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가 챙긴 건 가족이지 당신의 불륜 상대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가슴 안에 오래 걸려 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굴러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는 숨이 트이듯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감히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의 손에 넘기며 말했습니다. 더는 이 상황을 제가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12년 동안 쌓였던 고통과 결단, 그리고 단단한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도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접수 창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한 곳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찍는 과정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기계적인 안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그 의미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순간 도윤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의 후회가 아니라 그가 떠안아야 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뒤의 삶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족들 앞에서도. 저는 도장을 찍고 나서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는 과거가 된 그의 이름이 줄이 그어진 듯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붉은색이 마치 끝을 상징하는 동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끝난 관계의 잔해만이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도. 저는 첫 번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켜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이젠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 제가 지켜야 할 생활, 이 모든 것이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약가, 병원비, 전기세, 가스비, 시누이네 집에서 부탁하던 생활비, 그리고 남편 명의의 여러 비용들까지 스크롤을 내릴수록 끝없이 이어지는 항목들. 저는 숨을 내쉰 뒤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 목록은 제가 이 집에서 맡았던 보이지 않는 책임의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집의 거의 모든 경제 구조를 저 혼자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제 월급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제 삶을 위해 쓴 돈보다 그들을 위해 쓴 돈이 더 많았습니다. 손가락이 해지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저를 이 집과 연결하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감정의 끈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으니까요. 제 심장은 고요한 가운데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이라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제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내가 먼저 끝내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낸 관계를 저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뿐입니다. 손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해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 자동이체 해지 완료. 짧은 문구가 뜨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비로소 나를 위한 첫 번째 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그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너편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위에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청 건물도 그 앞에 서 있을 도윤의 모습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내주던 돈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끈을 끊는 순간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전화로 잔여금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늘 시어머니 병원비가 빠져나가던 날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요했습니다. 숫자 하나 줄지 않았고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제가 느낀 자유의 신호였습니다. 그동안은 숫자가 빠질 때마다 죄책감 대신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숨이 트였다는 그 묘한 감정. 그 안도는 역설적이게도 제가 그들의 끈에 묶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주전자를 바라보는데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 불은 이렇게 꺼져 있었겠지요. 끊어낸 것은 단순한 자동이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한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의무라는 이름의 굴레가 조용히 떨어져 나간 자리. 그 자리는 묘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침이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시어머니의 번호가 휴대전화 화면 위로 떴습니다. 익숙한 벨소리, 그 소리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아, 너 오늘 뭐 했니? 병원비가 안 빠졌대.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럽지도 걱정스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불편한 일을 누군가 대신 해결해야 마땅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제가 당연히 실수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계좌는 닫았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순간 전화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불길할 만큼 길었습니다. 마치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침묵. 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의 떨림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아픈 거 알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니?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는 제 몫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떨림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너 도윤이 망친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까지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살면 벌 받아. 그 순간 저는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이라니. 그들이 저를 내쫓고 불륜녀를 들이고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세월이 벌이 아니라면 무엇이 벌일까요? 제가 받은 모욕과 배신이 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벌입니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말했습니다. 벌이라면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말 이후 전화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신우이의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나서는 방식. 통화를 받자마자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엄마가 전화 끊고 울고 있어. 언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도 힘들잖아. 하린 씨도 애 낳으려면 돈 많이 들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은 아니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 그 단어는 이 집안이 저를 붙잡는 마지막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제가 냉정하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야 다시 돈을 내줄 테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며느리가 아니라 지갑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제 삶이 남습니다. 신우이는 화를 참지 못한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다 끊길 줄 알아. 그럼 정말 끝이야. 그녀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휴대전화 화면이 어둡게 꺼졌고 그 어둠이 제 얼굴에도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집에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속상해 하시고 저도 병원 다닐 돈이 없어요. 그 울음은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끊긴 자리에는 그 어떤 온정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울음이 점점 커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옆에서 섞여 들렸습니다. 할인아, 울지 마라 서진이야. 원래 그런 애야. 배운 게 많으면 마음이 차가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에는 미움보다 허망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이 집의 살림도, 약값도, 생활도 모두 멈춘다는 것을,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울음도 원망도 이제는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손에는 계산하지 못한 영수증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지갑을 뒤적였지만 결국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의 난처한 표정,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그 장면이 짧게 스쳐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숨을 편히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제 등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그제야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버렸고 저는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설미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 공간이 진짜 제 것이 된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으로 유지하던 평화를 이제 누가 대신해 줄까? 아마 아무도 없겠지요. 저는 그 사실이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뿐. 그리고 그 불편함이야말로 그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약값도 공과금도 아닌 제 미래를 위한 돈. 그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벨도 누군가의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전날 밤 꺼두었던 난방기구의 미약한 열기 가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는 그동안의 불안 대신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고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머리맡에 있던 작은 화분의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잎사귀가 햇살에 닿으며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조차도 이제는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하루를 버텨내기 바빠보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새로 옮긴 회계사무소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새 시작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들고 걷는데 이제는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약간 문의 시누이의 부탁, 남편의 핑계 같은 전화가 아침마다 울렸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장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맡아주세요. 그동안의 경험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강요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창가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반찬을 준비하던 제가 오늘은 제 입맛대로 담아온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이토록 평화롭다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식사, 그건 소소하지만 확실한 해방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집중해서 일을 마친 뒤 퇴근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놓을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 위를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어느새 제 얼굴에도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엔 누구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를 눌렀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의지했지.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없으니까 세상이 참 어렵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단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한숨과 후회가 섞인 나직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늦은 깨달음과 함께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되돌려 받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살 겁니다. 서로 각자의 몫을 지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 같으면 무겁고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라도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길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제 안의 불을 다시 켜주는 듯 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쯤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요구에 묻혀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 이제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잘했다, 서진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건 분명 제 아내 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서류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저를 묶던 문서가 이제는 저를 증명하는 자유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조용한 거실 불 꺼진 방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로 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하얀 머그잔에 따뜻한 물을 채웠습니다. 그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살며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안에서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생일날 제가 끓였던 미역국. 그날은 아무도 제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어 마음 한구석이 시렸던 기억.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그 말과 함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엔딩 나레이션. 저는 이혼을 통해 사람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사람이 아니라 저를 올가매던 굴레였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건 선택이지만 희생을 강요받으면 그건 굴욕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지키는데 돈을 씁니다. 그게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음악이 잦아들고 잔잔한 나레이션이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마음을 다시 불러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